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수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정상에 도전했던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요르단에 2대0으로 완패하며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수비 실수와 체력적인 한계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가운데 정원 확대를 반대해왔던 의사협회는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양측의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설 특별 사면에 포함시킨 걸 두고 미리 사면을 약속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전 교감이나 약속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영남 중진인 서병수 김태우 의원에게 낙동강 벨트 사수를 위한 험지 출마를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윤석열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한 분들이 책임져야 한다며 사실상 친문 중진들을 겨냥했습니다. 러시아가 유엔 대북 제재에도 북한 동결 자금 120억 원을 해지하고 자국 은행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직후에 이뤄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공2의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이 성사됐습니다. 계약 규모는 천공2 10개 포대 32억 달러로 우리 돈 4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19년 동안 3,000명대에 묶여있던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서 10년쯤 뒤에는 의사 인력이 10,000명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김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9년째 묶여있던 의대 정원이 올해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지난 2006년에는 의약분업 여파로 정원이 축소된 점을 감안하면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건 지난 1998년 이후 27년 만입니다. 1,000명에서 수천 명까지 다양한 사회적 요구 속에 정부가 선택한 증원 규모는 2,000명. 의대 증원 규모가 1,000명 수준으로 거론되던 초기 논의 때보다 파격적인 증원에 나선 겁니다.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같은 필수 의료 공백에 대한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 수가 부족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또 의사단체의 반발이 큰 변수기는 했지만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동력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19년이라는 오랜 기간 완수되지 못한 과제를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지지 덕분입니다. 2035년 의사 인력이 15,000명 부족하다는 전망도 대폭 확대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내년 입학생부터 2,000명이 의대에 추가로 입학하면 6년 뒤 의대를 졸업해서 의사가 되는 인력이 2,000명 더 늘고 이후 2035년까지 10,000명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정부는 이후 의료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서 의사 인력을 주기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단체와 달리 보건의료 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2025학년도를 시작으로 앞으로 의대 정원을 더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윤입니다. 정부는 늘어난 의대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에 집중 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지역 인재 전형으로 60% 이상 뽑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대학별 의대 정원은 4월 입시 요강 발표 전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증원을 결정한 의대 정원 2,000명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집중 배정됩니다. 복지부는 먼저 대학들이 제출한 수요와 교육 역량을 따져 배분 규모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과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도 중요 고려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최종적인 정원 배분은 2025학년도 대학 입시 요강 발표 시기인 4월 전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교육부에 총 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에서는
대학별 증원 수요를 재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5 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정부가 지역의대 집중 배정 원칙과 소규모 의대의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지방국립대 의대와 정원이 40명 미만인 초소형 의대의 증원 규모가 특히 커질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해 의대 수요 조사에서도 대부분 지방국립대는 의대 정원을 현재의 2배 이상 늘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고 조 장관이 의대 정원이 최소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대통령께 보고됐다고도 밝힌 바 있습니다. 늘어난 의대 정원은 지역 인재로 선발하는 비중이 높아집니다. 정부는 현재 지방대 육성법에 따라 40% 이상으로 규정된 지역 인재 전형 의무 선발 비율을 60% 이상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비수도권 위주의 의대 증원 계획을 내놨지만 증원 규모 자체가 큰 만큼 수도권 사립대 증원 폭도 작지 않을 거란 기대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입시에서는 의대 증원에 따른 여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환영한다면서도 지역 필수 의료 유입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입장문을 통해 의대 정원을 늘린 건 환영하지만 증원만으로는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들을 지역 필수 의료로 유입하도록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도 의대 정원 확대는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출발점이고 의대 정원이 필수과로 가려면 지역의사제나 개원할당제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사단체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총파업 가능성을 열어두자 정부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면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필수 의사협회장 등 집행부는 총사퇴를 선언하고 추후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사태 속에 벌어진 2020년 총파업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며 불법적인 행동에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통합을 도모한다는 취지의 특별 사면을 시행했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명단에 올랐고 생계와 밀접한 행정 제재를 받은 45만 명은 감면 조치를 받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취임 이후 네 번째 특별 사면으로 활력 있는 민생 경제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980명에 대한 특별 사면이 단행됐고 45만 명에 대해서는 생계와 밀접한 행정제재 특별감면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민생 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전직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언론인은 모두 24명이 사면 대상에 올랐습니다. 우선 박근혜 정부 인사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포함됐습니다. 두 사람은 댓글 공작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각각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최근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는데 이번 사면으로 남은 형기를 면제받게 됐습니다. 세월호 유족 불법 사찰 혐의와 노조활동 부당 개입 혐의로 각각 유죄가 확정된 전 기무사 참모장과 전직 MBC 사장들도 명단에 올랐습니다. 갈등은 일단락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 발전에 다시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경제인 가운데선 경영비리로 유죄가 확정된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5명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또 2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을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명절을 앞두고 시행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 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최근 재상고를 포기해 실형을 확정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특별 사면 명단에 올라 약속 사면 논란이 일자 정부는 사면을 약속하는 경우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은 어제 특별 사면 브리핑에서 두 사람이 사면 사실을 미리 알고 형을 확정받아둔 게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형이 확정되고 단기간에 사면이 이뤄진 전례가 있고 사전 교감이나 약속은 있을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사면심사위원회는 외부 위원들로 구성되고 심의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사면을 약속받고 재상고를 포기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내 대표적 영남권 중진 인사인 서병수 김태호 의원에게 야당 현역 의원이 있는 곳으로 지역구를 바꿔서 출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른바 험지 출마를 통한 인적 쇄신에 신호탄을 쏜 거란 해석이 나왔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더 많은 사람이 헌신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가 부산 5선의 서병수 의원, 경남 3선의 김태호 의원에게 지역구 변경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4월 총선 출마 지역을 각각 부산 북강서갑과 경남 양산을로 바꿔달라고 한 겁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김두관 의원이 현역으로 버티고 있는 이들 지역은 영남권에선 여당의 험지로 꼽힙니다. 특히 당사자들의 확답을 듣기도 전에 당이 먼저 요청했고 이런 사실을 기자들에게 이례적으로 공개까지 했습니다. 부산시장과 경남지사를 역임한 중량급 인물을 앞세워 낙동강 벨트를 탈환하겠다는 게 당의 설명이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우리 공천관리위원회는 거기에 맞는 각각의 인재를 공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진 인사들의 험지 출마를 통한 인적 쇄신에 본격 착수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병수, 김태호 두 의원의 지역구에 도전장을 낸 내부 인사들이 있는 만큼 교통정리에 나선 거란 말도 뒤따랐습니다. 대통령실 출신 참모나 전직 장차관들이 여당 우세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역 의원인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의 지역구인 서울 강남 을에 이원모 전 대통령실 비서관까지 동시에 뛰어든 게 대표적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중요 직책을 맡았던 인사들이 양심만 쫓아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한동훈 위원장은 이기는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선민 후사와 더 많은 헌신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누구나 양지를 원합니다. 신청을 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인 것이고요. 승리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헌신해야만, 많은 사람이 헌신해야만 그것이 국민의힘의 승리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류 심사로 부적격자 29명을 걸러낸 국민의힘은 오는 13일부터 닷새 동안 예비 후보자 면접을 진행합니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국회의원 감산 규칙도 내부 논의 끝에 예외 없이 적용하기로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는데 이른바 현역 물갈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이 1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당내 중진들의 이선 후퇴를 압박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책임져야 한다며 사실상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용퇴를 촉구해 파문이 일 걸로 보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첫 공천심사 결과를 공개한 자리에서 용퇴론을 꺼내들었습니다. 경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현역 의원들을 겨냥해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명예혁명 공천이 되기 위해서는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선이 치러질 곳으로 확정된 곳은 일단 23곳, 이 가운데 현역 의원은 15명에 불과합니다. 공천심사가 빠르게 진행된 곳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한 거라고는 하지만 나머지 현역, 특히 중진 의원들의 압박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선을 붙이고 또는 단수를 발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지역서부터 저희가 오늘 발표하게 됐습니다. 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원인을 제공한 인사들에게도 사실상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임종석,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정조준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된 임 전 실장은 대선 패배는 우리 모두에게 아픈 일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누가 누구를 탓하면 그 아픔은 반복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관심이 쏠렸던 하위 20% 현역 의원들에 대한 개별 통보 시점은 설 연휴 이후로 정해졌습니다. 민주당 공관위는 이들 지역구의 경선 발표를 미루면서 불출마를 압박할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하위 20% 통보를 받은 비명계들이 반발하며 집단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손을 맞잡으며 강조한 단일 대우가 한순간에 흐트러질 수 있는 겁니다. 민주당 총선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전은 오는 19일 시작됩니다. 당 공천관리위의 거듭된 용태론 압박과 하위 20% 현역들의 움직임이 이번 달 말쯤 윤곽을 드러낼 후보군의 면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지난달 청량리 4구역 재개발 비리를 수사하는 경찰이 동대문구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과장급 공무원이 가족 명의로 된 차명 의심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동대문구청 압수수색은 주택가와 경제진흥과 등 재개발 관련 부서에서 이뤄졌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재개발 업무를 맡은 전현직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가운데 현직 공무원인 최모 과장이 동대문구 안에 있는 또 다른 재개발 지역 두 곳에도 차명 의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과장은 앞서 65층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선 청량리 4구역에 모친 이름으로 무허가 건물을 사놓고 분양권을 받았는데 재작년 공공재개발 허가가 난 전흥동 일대에는 동생 명의로 상가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대리 많이 하다가 요즘에 와서 본격적으로 한 거죠. 상가 건물을 갖고 있다는 건 거의 보통 2배 정도 떴다고 봐야겠네요. 상가 2배 정도 오는데 상가 2배? 워낙 싸게 한 거니까. 재개발 초기 단계에 들어간 청량리역 인근 용두동에도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사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을 맡은 공직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이 관련 부동산을 매수할 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같이 살지 않는 직계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샀다면 사실상 규제를 피해갔을 가능성도 보입니다. 최 과장의 차명 부동산 의혹은 동대문구의 다른 재개발 지역에도 퍼져 있을 정도입니다. 동대문구청 과장급이라는 사람이 희흥동하고 전동동에 부동산을 사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재개발 쪽에 많이 다니면서 경찰은 최 과장 등 전현직 공무원이 재개발 관련 부서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 등을 대상으로 포렌식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청 최 과장은 오래전에 가족들이 사놓은 부동산이라며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차명 부동산 투자 의혹으로 잡음이 커지자 동대문구청은 이해충돌 방지 서약서 작성 등 유착 관계를 막을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강원도 양양군 서면 가라피리 국도 44호선 남설악 터널 근처에서 마주오던 승합차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75살 A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69살 아내가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50대 승합차 운전자는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확인됐고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경기 용인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용인다들목 근처를 달리던 11톤짜리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가 갓길에 차량을 대고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은 짐칸에 쌓여있던 택배 상자와 차량 일부를 태우고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한우를 지정한 날짜에 배송해준다고 광고하며 대대적으로 판매한 업체에서
배송 지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언제쯤 배송이 되는지 제대로 응대조차 이루어지지 않아서 구매자들은 사기를 당한 건 아닐지 마음만 졸이고 있습니다. 윤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맞이 특가 상품을 내세운 한우 판매업체 사이트입니다. 저렴한 가격과 함께 설날 사전 예약을 하면 지정일에 배송해준다는 내용을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자사 홈페이지뿐 아니라 대형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도 판매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 사람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주문 버튼을 누르고 결제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주문한 사람들은 배송기한이 훌쩍 넘도록 물건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심지어 보름 넘게 형방 끓이는 소비자도 있습니다. 설 명절 가족들과 먹으려고 주문한 한우가 연휴 전까지 도착할지도 불투명합니다. 너무 바빠서 그렇다고 해서 양보를 해서 생각을 해도 어떻게 늦어진다는 메시지 하나를 못 보내는지, 설날에 가족들 모여서 지금 대접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빵꾸 나게 생겨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실제 해당 업체 홈페이지와 SNS 등에선 배송 지연에 대한 불만 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화, 카톡 등을 통한 응대조차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사기인 게 의심될 지경이라는 게 피해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해당 업체 대표로 전화를 걸자 통화 중이라는 안내만 나올 뿐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통화 중입니다. 경기 안산에 위치한 해당 업체 측은 취재진과 만나 주문 물량이 많아 발생한 문제라며 연휴 전까지 배송을 마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고객 응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하며 신경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가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주문받은 물량만 15만 건. 기다리는 것 외에 손쓸 방법 없는 구매자들은 업체가 약속을 지키기만을 바라며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건조한 겨울에는 습도 조절과 감기 예방을 위해서 가습기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물을 끓여 수증기를 배출하는 가열식 가습기가 늘면서 화상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겨울철 습도 조절을 위해 많이 사용하는 가습기.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물을 끓여 수증기를 배출하는 가열식 가습기 사용이 늘고 있습니다. 살균 효과가 있는 데다 따뜻한 온도가 가능해 아기가 있는 가정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가습기 작동 중에 아이가 밀거나 잡아당겨 화상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열식 가습기는 밥솥형과 덮개형 두 종류인데 특히 밥솥형 가습기가 문제입니다. 내솥 전체를 가열하는 밥솥형 제품은 유출되는 물의 온도가 97도에서 100도씨로 매우 높아 영유아의 피부에 닿을 경우 심각한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가열식 가습기 21개 제품을 조사했더니 엎어졌을 때 모두 물이 쏟아져 사고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물이 100도씨 가까이 펄펄 끓는 수준인데 주의 표시가 제대로 안 된 제품도 있었습니다. 최근 4년간 접수된 가열식 가습기 사고는 모두 164건. 지난해는 1년 전보다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화상 사고가 92건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피해자는 영유아가 77%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영유아들이 밀거나 가습기를 당겨서 엎어져서 뜨거운 물로 인한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지만 분출구에서 나오는 수증기가 신기해서 손을 가져다 대면서 손가락 부분에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거든요. 소비자원은 가열식 가습기는 영유아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놓고 콘센트 선을 잡아당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러시아가 유엔 대북 제재에도 북한 동결 자금 120억 원을 해제했다고 미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자국의 은행을 이용할 수도 있게 했는데요. 이러한 조치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직후 이뤄졌습니다. 이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은행 계좌가 북한 무기 거래에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현지 시간 6일자 뉴욕타임스 보도입니다. 북한 유령 회사가 최근 친러시아 자치공화국 나모세티아에 있는 러시아 은행에 계좌를 개설했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제재로 국제금융망에서 퇴출당한 북한의 복귀를 도운 셈입니다. 러시아는 자국 금융기관에 묶여있던 북한 자금
3천만 달러 가운데 900만 달러, 약 120억 원 인출도 허용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북한은 인출한 돈으로 원유를 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을 치르는 러시아에 무기를 이전한 뒤에 나왔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 최대 250만 발가량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We condemn the DPRK for providing Russia with this military equipment, which will be used to attack Ukrainian cities, kill Ukrainian civilians, and further Russia's illegitimate war.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무기 제공 대가로 금융 제재에서 숨통이 트이는 것뿐 아니라 러시아 첨단 군사 기술 이전까지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t is concerning. Deeply, it is symbiotic, providing sanctions evading materials and potentially high-end technology to North Korea. 지난달 중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푸틴 대통령 면담으로 가시화된 푸틴 방북을 통해 러시아 미사일 기술 이전 등 무기 지원 확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YTN 조수입니다. 북한 사회에서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내 식량 배급제는 사실상 무너진 걸로 보이는데 법으로 금지된 개인 간 주택 매매는 활발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통일부가 탈북민 6,351명을 설문조사해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동안 3급 비밀로 분류해 비공개했는데 이번에 보고서 형태로 처음 공개한 겁니다. 보고서에선 북한 사회에서 특권층과 평양 시민 중심으로 극심한 불평등 격차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최근 응답자들이 93.1%가 북한에서 빈부격차가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수도 평양과 지방 간 격차도 두드러졌습니다. 평양에서 배급을 받았다는 응답 비율은 60.9%인데 반해 접경 지역, 비접경 지역 주민의 배급 경험 응답 비율은 그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특히 북한의 지방은 평양보다 공공 서비스 측면에서도 훨씬 더 열악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방경제 낙후성을 인정하고 새로운 지방발전 정책을 제시한 배경으로도 풀이됩니다. 지방의 세계적인 낙후성을 털어버리고 지방인민들의 숙망을 풀어주며 우리 사람들의 인식 영역에서 개변을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거창한 혁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의 배급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탈북한 이들 가운데 72.2%는 식량을 배급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대로 북한의 종합시장인 장마당 같은 사경제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졌는데 시장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무려 90.7%까지 치솟았습니다. 조선노동당이 배급을 안 해준다는 얘기죠. 자기를 먹고 살게 안 해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 사이에는 조선노동당보다 더 센 당이 장마당이다. 북한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개인 간 주택 매매는 오히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양도나 매매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최근 탈북민의 경우 46.2%에 달했습니다. 북한에도 역세권이 존재하는 등 주택 가격에는 입지가 중요하고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 우리나라와는 달리 아파트 고층은 싼 대신 북한의 이른바 로열층은 3, 4층이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한국형 패트리어스로 불리는 천궁2의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이 성사됐습니다. 국방부는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신원식 장관과 사우디아라비아 국방장관 회담 이후 지난해 11월 LIG 넥스원과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간 천궁2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천궁2 10개 포대 32억 달러로 우리 돈 4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국 장관 회담을 계기로 천궁2의 계약 사실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궁2는 고도 40km 안팎에서 날아오는 항공기와 미사일을 요격하는 대공 방어체계의 핵심 전력입니다. 이번 설 연휴에 2,852만 명이 이동할 예정인 가운데 귀성 인파는 설 전날 오전에, 귀경은 설 다음 날 오후에 가장 많이 몰릴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부터 12일까지 지난해보다 2.3% 증가한 2,852만 명, 하루 평균 570만 명이
귀경과 귀성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귀성 출발 일자는 설 전날인 9일 오전이었고 귀경 출발 일자는 설 다음 날인 11일 오후가 가장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레부터 12일까지 설 연휴 동안 무료로 개방하는 공공주차장 정보를 공유누리와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과 티맵에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 전국 16,300여 곳으로 지난해 설 연휴 때보다 600여 곳 증가했습니다. 공유누리와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등에서 명절 무료 개방 주차장을 검색해 위치와 일자별 개방 정보 등을 확인한 뒤 이용하면 됩니다. 한국의 매운맛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불닭 양념이나 고추장 등 소스류의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알싸한 매운맛의 원천, 국산 소스 수출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소스 수출은 3억 8,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1년 전보다 6%가량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수출 물량은 13만 1,800톤으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K-팝 스타들과 영화 등을 통해 한식이 널리 알려졌고 최근 SNS에서 불닭과 떡볶이 매운 음식 챌린지가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품목별로는 불닭 소스와 불고기, 치킨 양념 등 혼합 양념 소스 수출액이 2억 달러를 넘으며 전체 수출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또 떡볶이의 필수 재료인 고추장 수출도 1년 전보다 18%가량 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수출국도 점차 늘어나 지난해엔 역대 가장 많은 139개 나라에 진출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으로의 수출이 21.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중국과 일본 등의 순이었습니다. 소스류 수입액은 3억 1,700만 달러로 5년 연속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식을 넘어 이제는 K소스가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정부가 올해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부 장관은 오는 2035년까지 의사 10,000명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고3 수험생의 시험을 치르는 입시에서 의대 정원은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65% 이상 늘어납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해온 의사들은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의사협회는 물론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까지 예상되는데요. 정부는 파업과 동시에 업무 복귀 명령을 발동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정부가 결국 의대 증원 발표를 강행하자 의사협회는 아껴뒀던 총파업 카드를 꺼냈습니다. 의협은 집행부 총사퇴 후 비대위를 꾸린 뒤 파업 준비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난 12월 실시한 파업 찬반 전해운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이에 따라서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입니다. 총파업에는 전공의들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공의 협의회는 의대 증원 시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는 비율이 90%에 육박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병원 등 대형 병원 업무의 상당 부분을 맡고 있는 전공의들이 파업에 동참할 경우 환자들의 불편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파업과 동시에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겠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에 지장을 주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업무 개시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업무 복귀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에 따른 대응도 경고했습니다. 만약 하나 불법적인 행동을 하게 되신다면 저희는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원칙과 법에 의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협회 역시 설 연휴 이후 파업 돌입을 목표로 내부 결속에 나섰습니다. 의사협회가 회원들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조하며 총파업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정부와의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의대 증원 규모가 예상보다 커지면서 올해 입시에서 의대 열풍이 더 거세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각 입시기관들은 주요 최상위권 대학이나 의학학 계열에서 의대 지원을 위한 중도 이탈률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지역 인재 전형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권 학생들의 의대 입시가 수도권에 비해서 더 유리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특별 사면을 놓고 미리 사면을 약속받은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불과 며칠 만에 나란히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부랴부랴 사면 요건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사전 교감이나 약속은 있을 수 없다고 부인했지만 미심쩍은 사례는 더 있었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특별 사면 발표를 앞둔 최근까지도 사면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각각 파기한 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대법원에 재상고했고 김 전 실장도 지난달 선고 직후 공개적으로 재상고 의사를 밝혔는데 직권 남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고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불과 일주일 사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소송을 취하하거나 재상고를 포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번 더 무죄를 다퉈볼 기회를 스스로 쳐버리고 직접 감옥행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서입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번 설특사를 염두에 둔 전략적 선택이란 해석과 함께 김 전 장관이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이란 점을 근거로 사전에 교감이 있었을 거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단히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부적절한 거지. 예.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재상고를 변호인의 어떤 설득에도 불구하고 포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특별 사면을 뭔가 본인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확신하고 있었지 않았나라고 보여지는 지점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사전 교감이나 사면 약속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면을 약속받고 재상고를 포기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심쩍은 사례는 두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월호 유족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김대열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지난해 12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는데 사면 결정 엿새 전인 지난달 31일 갑자기 상고를 취하했습니다. 정부는 과거에도 형이 확정되고 단기간에 사면이 이뤄진 전례가 있었다고 부연했지만 특사 명단에 든 주요 인사 4명이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자처하자마자 면죄부를 손에 쥐게 되면서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며 여론전을 펴는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는 위성정당 창당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4년 전처럼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 등을 위성정당에 꿔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셈법이 복잡해진 제3지대도 빅텐트론에 다시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유권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준연동형 선거제를 왜 유지해야 하느냐고 거듭 따져 물었습니다. 민주당이 4년 전처럼 운동권 위성정당과 손잡고 의회 독주를 이어가겠다는 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연동형 산식 아시는 분 계세요? 복잡해서 전문가들끼리만 알 수 있는 구조, 그리고 그게 왜 나은지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선거제도를 왜 해야 합니까? 하지만 과반 의석 민주당의 방침을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내부에선 위성정당 창당을 위한 실무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미 국민의 미래라는 유사 당명으로 창당 발기인 대회까지 끝내는 등 속도는 오히려 민주당보다 빠릅니다. 설 명절 이후 공천 평가가 마무리되면 탈락하거나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 의원들을 탈당시켜 위성정당으로 보내는 촌극이 재현될 거란 관측이 벌써 나옵니다. 난립할 비례정당 사이에서 눈에 띄는 기호를 받으려면 적어도 원내 3당인 녹색정의당 의석보다 많은 7석 이상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양당 제가 기본적인 우리 정치의 골격입니다.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뭐 이렇게 자꾸 꼼수를 부리려고 하니까 자꾸 이게 무리가 생깁니다.
주판화를 두드리는 제3지대 세력들의 손길은 더 급해졌습니다. 소수 정당에 비교적 유리한 준연동형제가 유지돼도 거대 양당이 위성 정당을 내면 효과가 반감되는 만큼 일단 뭉쳐서 몸집을 불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와의 공동창당을 거부한 이원욱, 조응천 의원이 제3지대 통합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통합공관위는 대통합의 합의 직후 구성한다. 개혁신당 2인, 새로운 미래 2인, 새로운 선택 1인, 원칙과 상식 1인을 추천하여 구성한다. 제3지대 모든 세력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를 함께 심사하자는 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즉각 찬성한다고 호응했습니다. 개혁신당 차원에서 원래 준비하고 있던 또는 생각하고 있던 공천 방향성이나 이런 것과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통합 공관위 형태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새로운 미래와 금태섭 전 의원이 이끄는 새로운 선택 역시 일단 긍정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지부진했던 제3지대 통합 논의가 선거제에 가닥이 잡히자 다시 불붙는 모습입니다. 여당과 마찬가지로 거대 양당의 공천 국면이 마무리되면 탈락자 이삭 줍기에도 경쟁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진보 진영을 아우르는 이른바 통합 비례 정당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구체적으로 누구와 어떻게 손을 잡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국, 송영길 신당 등이 현실화할 거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4년 전처럼 비례정당 난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준연동 형제 유지와 통합 비례정당 추진 방침을 밝힌 이재명 대표는 직접 소속 의원에게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여당의 일방적인 위성정당 창당에 맞선 일종의 정당 방위라고 비판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반칙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의 표심이 또 주권 의지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라 굳이 표현해서 하면 정당방위라고나 할까? 아쉬운 대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기 위해 범진보 진영과 연대에 나서게 됐다는 취지인데 소속 의원들은 전원 동의로 힘을 실어줬습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통합 비례정당 창당을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구체적인 연합 대상과 시기, 방식 등을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뒀습니다. 시민사회 쪽과 지금 계속 같이 함께 논의해가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어디까지인가를 갖고 논의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아직 특정 누가 들어온다, 또 누구를 배제한다 이런 것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정치권에선 용해인 의원의 기본소득당 등 3개 진보정당이 뭉친 새진보연합이 민주당과 우선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 나아가 조국 전 장관과 송영길 전 대표의 신당이 가시권에 들 경우 손잡을 수도 있습니다. 총선 유불리를 더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론 역시 만만치 않지만 일단 모든 가능성은 열어두는 분위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지지와 또 시민들의 선택이 있을 수 있는 정당들,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해서 모든 또 정치 세력과의 연대를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이 생길 수밖에 없는 준연동형을 택한 건 과반 의석 민주당이라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비례의석을 노리고 35개 정당이 난립해 투표용지가 48cm를 넘었던 4년 전 총선 때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투표용지는 과연 몇 cm나 길어질지, 지난 총선의 쌍둥이 버스에 이어 또 어떤 황당한 꼼수가 행해질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범진보 진영 연합으로 지역구에서 야권표 분열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이재명 대표의 보관입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순번과 지역구 후보 조정 등 첨예한 각 정당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할지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2월 7일 수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KBS와 진행한 신년 대담이 오늘 밤 10시 방송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용산 집무실에서 박장범 KBS 앵커와 인터뷰를 진행했고 KBS는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라는 제목으로 1TV를 통해 100분간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치와 경제, 외교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집권 3년차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힐 예정이고 또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국 현안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힙니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기로 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또 야권 준위성정당 창당 방침에 대한 비판과 함께 당 차원의 대응 전략 등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총선 승리를 위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범야권 통합형 비례정당 창당을 위한 실무 작업에 돌입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박홍근 전 원내대표를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의 추진단장으로 추인할 예정인데요. 박 단장은 앞으로 진보진영 군소정당들과 함께 비례대표 및 지역구 후보 공천 등 구체적인 선거 연대 방식 등을 협의합니다.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 등 제3지대 세력들이 본격적인 빅텐트 논의를 위해서 오늘 한자리에 모입니다. 민주당 탈당파인 이원욱, 조홍천 의원 측은 오늘 대통합을 위한 통합공천관리위원회 추진회의를 개최한다며 3개 신당이 모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 미래 합류를 거부한 두 의원은 제3지대가 함께 통합공관위를 구성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자를 심사하고 비례대표 순번 등은 국민과 당원 투표로 정하는 등의 방안을 3개 정당에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우리 법에서 맹견으로 분류하는 대형견 로트와일러가 40대 대리운전 기사 부부를 공격해 심하게 다치게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대리운전 고객차에 실려있던 개가 밖으로 나와 주인과 신랑이었던 기사를 문 건데 경찰은 쌍방폭행 혐의부터 적용해 조사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도로가에서 두 남성이 뒤엉켜 승강이를 벌입니다. 대리운전 기사 40대 A씨와 차주 B씨입니다. 남편 A씨를 도우며 차로 따라오던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 영상을 촬영하던 중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B씨 차에 실려있던 맹견 로트와일러가 밖으로 나와 A씨 아내를 공격한 겁니다. 와이프 머리채를 잡고 이제 물고 흔들고 끌고 가는 거죠. 와이프는 막 소리를 지르고 목 아프다 하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저를 누르고 그대로만 있었고 개는 떼어내려는 A씨도 공격했고 손과 팔을 심하게 물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오도독 소리가 날 정도로 너무 아팠어요. 선생님 살려주세요 이랬는데 이 사람이 아이씨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개에 물린 두 사람은 경찰 요청으로 출동한 119 구급차로 이송됐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3주가 지났지만 만신창이가 된 손에는 당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A씨와 B씨 두 사람 모두 쌍방폭행으로 입건하면서 피의자로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차주 B씨가 자신도 부부에게 맞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최초 출동한 지구대에서 그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그걸 가지고 그걸 토대로 조사를 하는 거죠. 로트와일러를 맹견으로 분류한 동물보호법은 외출할 때 입마개와 목줄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무시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B씨 차량 블랙박스는 경찰이 확인했을 때 저장 기한이 지나 당시 상황은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A씨 아내 차에 찍힌 영상은 화질이 좋지 않아 사람만 간신히 구분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전부터 개 입마개와 목줄은 없는 상태였다고 A씨는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맹견이 차량 안에 있을 때도 입마개를 해야 하는지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추가 조사 후 동물보호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6도로 예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고 있고요. 한낮에도 4도까지 올라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다만 도로 곳곳이 빙판을 이루거나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까지 강원도에는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중부와 경북 북부에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전까지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이후로는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부 중서부 지방은 오전과 밤한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6도, 대구 1.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 보이겠습니다. 서울 4도, 대전 5도, 광주 6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에도 심한 추위는 없겠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